명란젓 3숟갈. 그게 제 제목이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 손주들이 외출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빨간 명란젓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숟가락으로 3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며칠 뒤 손녀가 며느리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저장돼 있었습니다. 도둑년. 70평생 살면서 도둑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내 아들 집에서 내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엄마, 미란이가 아끼던 건데 왜 손을 댔어?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 죽고 3억을 줬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손주들 밥 해줬습니다. 근데 명란젓 3숟갈에 도둑년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도둑년이 진짜 뭔지 보여주마. 그리고 며칠 뒤 죽은 남편이 남긴 서류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 30억짜리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판이 뒤집혔습니다. 명란젓 도둑년 취급하던 그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우는 날까지 굴뚝 연기 따라 옛 생각 나시죠? 고부간에 쌓인 이야기, 혼자 사귀지 마시고 여기서 함께 나눠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편에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최영희는 올해 70살이 됐습니다. 2년 전 남편 최만호가 세상을 떠난 뒤로 외아들 준혁이네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영희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아들 준혁과 며느리 미란, 그리고 손주 둘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영희는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그랬어요. 영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손주들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민지와 3학년 민준이가 먹을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어요. 이게 영희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정미라는 온라인에서 옷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화장만 하고 나가고 저녁이면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미라는 시어머니 영희가 집에 있는 게 못마땅한 눈치였어요. 영희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한숨을 푹 쉬었고 영희가 텔레비전을 보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영희는 그런 며느리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영희는 종종 방에 들어가 죽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준혁은 회사 일로 나갔고 며느리 미라는 손주들을 데리고 문화센터에 갔어요. 집에 영희 혼자 남았습니다. 영희는 점심을 먹으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때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빨간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란젓이었어요. 영희는 침을 꿀떡 삼켰습니다. 명란젓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젊었을 때 남편이 좋아해서 자주 해먹던 반찬이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영희는 자기도 모르게 명란젓통에 손이 갔습니다. 조금만 먹어볼까? 영희는 숟가락을 꺼내 명란젓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영희는 한 숟갈을 더 떴어요. 그리고 또 한 숟갈. 3숟갈을 먹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영희는 황급히 명란젓 통 뚜껑을 닫고 냉장고 안쪽에 도로 넣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아끼는 거면 어쩌지. 영희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미란이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미라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더니 안쪽을 뒤적였어요. 명란젓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돌려 영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혹시 이거 드셨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조금 먹었다. 미안하다. 네가 아끼는 거였니? 영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명란젓통을 냉장고에 도로 넣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반찬 하나 먹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몰랐어요. 그날 밤 영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오후 손녀 민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엄마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민지 옆에 앉아 손녀가 게임하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그때 민지가 게임을 멈추고 뭔가를 만지작거렸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한테 전화해 드릴게요. 민지가 엄마 휴대폰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민지가 화면을 내리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할머니 이름이 이상하게 저장돼 있어요. 민지가 휴대폰 화면을 영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영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세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도둑년. 영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자기 전화번호였어요. 그 옆에 도둑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민지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영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둑년. 며느리가 나를 도둑년이라고 불렀구나. 명란젓 몇 숟갈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였나?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도둑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도 내 아들 집에서 내 며느리한테. 그날 밤 영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어요. 분한 마음과 서러운 마음이 뒤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명란젓 3숟갈. 그게 내 죄목이었구나. 남편 죽고 아들한테 3억을 줬어요. 아파트 대출금 2억을 갚아주고 현금 1억도 쥐어줬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손주들 밥 해줬어요. 그런데 명란젓 3숟갈에 도둑년이 됐습니다. 영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참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새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들 준혁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준혁을 불러 세웠습니다. 준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준혁이 넥타이를 매다 말고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왜요, 엄마? 나 바빠서 빨리 말해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이 휴대폰에 내 이름이 도둑년이라고 저장돼 있더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기대한 반응은 아니었어요. 엄마, 미란이가 아끼던 건데 왜 손을 댔어? 엄마도 좀 조심하지.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방금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할 소리가 그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휴, 엄마. 미란이가 요즘 사업 때문에 예민해요. 엄마가 좀 이해해줘요. 내가 미란이한테 말해볼게. 준혁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영희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내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그날 저녁 준혁이 미란에게 어머니가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영희는 방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인데 뭐가 문제예요? 미란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할 기색도 없었어요. 영희는 방문을 꼭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서럽고 분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뭐지? 도둑년. 고작 명란젓 3숟갈에 도둑년이 됐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죽은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 집에서 어떡하면 좋겠어? 영희의 물음에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밤새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미란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영희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거실에서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영희가 반찬을 집으면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마치 도둑을 감시하듯이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끼니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냉장고에서 뭘 꺼내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두려웠어요. 내 아들 집 냉장고를 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영희가 저녁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앉아있던 미란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뭐 필요하세요? 제가 꺼내드릴까요? 미란의 목소리는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영희는 손을 걷었어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물 마시려고. 영희는 물컵만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됐을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희는 도저히 혼자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 박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덕아,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그래, 시장 국밥집에서 보자. 영희는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국밥집에 들어서니 순덕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덕은 영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다. 영희는 순덕 맞은편에 앉았어요. 국밥을 시키고 나서 영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아, 나 큰일 났어. 영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명란젓을 몰래 먹은 것, 며느리 휴대폰에 도둑년으로 저장된 것,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 것.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순덕은 국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야, 그런 며느리한테 왜 참고 사니? 내 재산 다 줬으면서 왜 그런 꼴을 당해? 순덕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떨궜어요. 줄 게 더 있어야 나가지.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고. 뭔 소리야? 네가 얼마를 줬는데? 영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2년 전에 영감 죽고 나서 준혁이한테 다 줬어. 아파트 대출금 2억 갚아주고 현금 1억도 보탰어. 3억을 줬는데 이제 내 손에 남은 건 연금밖에 없어. 순덕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3억을 줬는데 명란젓 3숟갈에 도둑년이라고? 그 며느리 진짜 사람이 아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훔쳤습니다. 순덕이 물었어요. 그래도 내 명의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 땅이든 뭐든.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문득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 그러고 보니 영감이 뭔가 서류를 남겼던 것 같아. 서류? 무슨 서류?
몰라. 영감이 죽기 전에 뭘 챙겨뒀던 것 같은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어. 순덕이 영희 손을 꽉 잡았어요. 야, 집에 가서 당장 찾아봐. 뭐라도 있을지 몰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을 후다닥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장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서랍, 속옷 서랍, 그 밑에 있는 잡동사니 서랍. 영희는 손을 넣어 이것저것 꺼냈어요. 그때 손끝에 뭔가 만져졌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 남편 글씨로 영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토지 등기권리증. 영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소재지는 충청남도 당진시. 면적은 500평. 소유자 이름은 최영희. 영희는 이 땅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이런 땅을 자기 명의로 해뒀다는 걸 몰랐어요. 영희는 등기권리증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이 이걸 왜 내 명의로 해놨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영정 사진 속 남편은 대답 없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이 자기 몰래 뭔가를 남겨뒀구나. 당신은 이런 날이 올 걸 알았던 거야? 영희는 등기권리증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땅이 얼마짜리인지는 몰랐어요. 시골 땅이니까 얼마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게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영희는 등기권리증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장 맨 밑에 깊숙이 숨겨뒀어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이 땅이 얼마짜리인지 알아봐야겠어요. 영희는 내일 당진에 내려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영희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당진에 가면 뭔가 달라질까? 이 땅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 영희는 남편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여보, 당신이 뭘 남겨줬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제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영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내일이면 뭔가 알게 되겠지. 영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어요.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주들 아침밥을 차려놓고 아들 부부가 출근하기 전에 슬쩍 말했어요. 나 오늘 친구 만나러 가서 좀 늦을 거다. 준혁은 관심 없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영희는 쓸쓸한 마음을 삼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당진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희는 품 안에 넣어둔 등기권리증 봉투를 만져봤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꿔줄까? 아니면 그냥 시골 밭대기로 끝날까? 영희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둑년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뭐가 됐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시간 뒤면 당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영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당진에 도착한 건 점심때가 다 돼서였습니다. 영희는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어요. 시골 특유의 한적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어요. 영희는 먼저 등기권리증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20분쯤 달렸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 넓은 벌판 앞이었습니다. 영희는 택시에서 내려 땅을 바라봤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었습니다. 이게 다 내 땅이라고? 영희는 믿기지 않았어요. 손님, 여기가 맞으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근처에 부동산 있으면 거기로 가주세요. 택시는 다시 달려 읍내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앞에 영희를 내려줬어요. 영희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영희는 등기권리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땅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싶어서요. 부동산 중개사는 등기권리증을 집어들었어요. 서류를 읽던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그는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검색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땅 본인 소유 맞으시죠? 네, 제 명의예요. 돌아가신 남편이 제 이름으로 해놨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사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이 땅 작년에 개발 예정 지역으로 묶였어요. 지금 시세로 한 20억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20억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골 땅이 20억이나 해요? 어머님, 여기가 얼마 전에 산업단지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평당 시세가 400만 원은 나갑니다. 500평이시니까 20억이요. 영희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0억이라니.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물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희는 물을 받아 벌컥벌컥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급하게 팔지 마시고 좀 지켜보세요. 제 명함 드릴 테니 연락처 저장해 두세요. 영희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0억. 남편이 이런 땅을 내 이름으로 남겨놨구나.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남겨줬어.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휴지를 건넸어요. 어머님, 남편분이 참 지혜로우셨네요. 이 땅 잘 지키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어요. 며느리 미란이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에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난달에 들여온 봄 신상 옷들이 전부 불량이었어요. 원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세탁하면 색이 빠지고 바느질이 엉망이었습니다.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폭주했어요. 하루에 100건, 200건씩 환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악성 후기가 쏟아졌어요. 사기꾼 업체, 옷에서 시궁창 냄새나요. 절대 사지 마세요. 미라는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단을 납품한 업체였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정미란인데요. 원단에 문제가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업체는 이번 달 초에 폐업했습니다. 네, 폐업이요? 그럼 환불은요? 보상은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미라는 휴대폰을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미라는 부랴부랴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실 규모를 계산해달라고 했습니다. 1시간 뒤 회계사에게서 답이 왔어요. 사장님, 환불금하고 위약금 합치면 3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3억?
미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녁 때 준혁이 퇴근했어요. 미라는 준혁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3억?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준혁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란이 말했어요. 어머님한테 말씀드려봐. 시골에 땅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 땅이 뭐 얼마나 한다고. 밭대기 몇 평일 텐데. 준혁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당진에서 돌아온 영희였어요. 영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준혁이 물었어요. 영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친구 만나고 왔다.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억. 이 사실을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영희는 며느리 휴대폰에 저장된 도둑년 3글자가 떠올랐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감시하던 그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가 왜 남의 반찬을 건드려? 영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하지 말자. 이 땅은 내 거야. 내가 도둑년 소리 들으면서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 영희는 등기권리증을 서랍장 깊숙한 곳에 다시 숨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미란의 쇼핑몰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환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카드 대금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준혁이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영희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뭔데? 혹시 아버지가 남긴 땅 있으면 좀 팔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급해서요. 영희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돈이 급하니까 이제야 어머니를 찾는구나. 그런 거 없다. 영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아버지가 뭔가 남기셨을 것 같은데. 있어봤자 논 몇 평인데 팔아봐야 얼마 안 돼. 영희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미란이 그 말을 들었어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명란젓 3숟갈에 도둑년이라 부르더니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영희의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당신이 남겨준 거 지켜야 하는 거 맞지?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영희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영희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도둑년으로 살지 않겠다고. 영희는 그렇게 다짐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순덕이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야, 나야. 지금 당장 나와. 시장 국밥집에서 보자. 급한 거야. 순덕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영희는 궁금한 마음에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하니 순덕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덕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야, 앉아. 내가 좋은 소식 가져왔어. 영희는 순덕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소식인데 그래? 순덕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 조카 있잖아, 재민이. 걔가 부동산 전문가야. 내가 내 당진 땅 얘기를 슬쩍 했거든. 뭐? 왜 남한테 말을 해? 영희가 눈을 흘겼어요. 순덕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
재민이는 입이 무거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순덕이 영희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야, 내 당진 땅 개발 확정 소식이 떴대. 산업단지 착공이 내년으로 확정됐어. 그래서 땅값이 더 올랐대. 30억도 넘게 받을 수 있다더라. 영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며칠 전에 20억이라고 했는데 벌써 30억이라고요? 진짜야? 그게 말이 돼? 내가 거짓말은 왜 해? 재민이가 직접 확인했대. 개발 호재가 터지면서 땅값이 확 뛰었다더라. 영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억이라니.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어요. 순덕이 영희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 아니, 너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정신이 없어서. 영희가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순덕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근데 영희야, 내가 한마디만 할게. 뭔데? 그 돈 아들한테 주면 안 돼. 영희는 순덕을 바라봤어요. 순덕이 말을 이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네가 도둑년이야, 네가. 명란젓 3숟갈 먹었다고 도둑년 소리 듣는 집에 왜 30억을 갖다 바쳐? 영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순덕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돈 줘봐라. 며느리 사업 구멍 메우고 나면 너한테 남는 거 없어. 또 도둑년 취급받으면서 살 거야? 영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순덕이 영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야, 이번에는 네가 똑똑하게 굴어야 해. 알았지?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말 안 할게. 국밥집을 나온 영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걸었어요. 30억?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들한테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영희는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지? 엄마가 왜 남의 반찬을 건드려? 며느리는 나를 도둑년이라고 불렀어. 냉장고 열 때마다 감시하듯 쳐다봤지. 영희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 말 안 한다. 이 돈은 내 거야.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준혁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진짜로 아버지가 남긴 땅 없어요? 영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없다니까 없어. 왜 자꾸 물어? 아버지가 뭔가 남기셨을 것 같아서요. 서류 같은 거 못 보셨어요? 영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있어봤자 논 몇 평이야. 팔아봤자 얼마 안 돼. 미란이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미란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희는 미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관심이 생겼구나. 명란젓 먹었다고 도둑년이라 부르던 사람이. 영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한테 줄 돈은 없어. 다음날 영희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새로 개설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을 나온 영희는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덕아, 내 조카 재민이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연락해 줄게. 내일 시간 돼? 응, 내일 만나자. 다음 날 오후 영희는 순덕과 함께 박재민을 만났습니다. 재민은 3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어요. 부동산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재민은 영희의 등기권리증을 살펴봤어요. 어머님, 이 땅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산업단지 한복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팔면 30억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재민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발 착공이 확정되면 35억까지도 가능합니다. 땅값이 더 오를 수 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좀 더 기다려 볼게요. 네, 어머님. 제가 시세 변동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재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안심이 됐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영희는 순덕에게 말했어요. 순덕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근데 영희야, 이제 어떡할 거야? 영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단은 조용히 있을 거야. 땅은 손주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야. 손주들한테? 응. 내 아들은 나한테 뭐 해준 게 없어.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손주들은 죄가 없잖아.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 내 재산이니까. 영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산소에 들렀습니다. 산소 앞에 서서 영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거 잘 쓸게.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눈물을 훔치고 산소를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영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등기권리증 봉투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어요. 30억? 이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더 이상 도둑년으로 살지 않을 거야. 영희는 봉투를 다시 서랍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꺼내 가슴에 품었어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행복해질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영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희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영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그동안 조용히 준비를 해왔어요. 순덕의 도움으로 시장 근처에 작은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영희는 일부러 작은 방을 골랐습니다. 30억짜리 땅이 있지만 그 돈은 손대지 않기로 했어요. 그 재산은 손주들에게 물려줄 거였습니다. 영희는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방을 선택했어요. 이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희는 혼자서 짐을 조금씩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등기권리증 봉투. 그게 영희가 가져갈 전부였어요.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영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나와 손주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살금살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지와 민준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주들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민지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민준이의 볼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떠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한다. 영희는 책상 위에 용돈 봉투 2개를 올려놓았어요. 각각 10만 원씩 넣어뒀습니다. 영희가 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방을 나온 영희는 거실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집이에요. 눈치 보며 밥 먹고 냉장고 열기가 무서웠던 집, 도둑년 소리 들었던 집.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자.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난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손주들 아침밥을 차렸어요.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밥을 먹고 각자 출근하고 등교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영희는
미리 싸둔 짐을 들었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영희는 식탁 위에 메모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글을 썼습니다. 이제 도둑년은 떠난다. 잘들 살아라. 메모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영희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영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순덕이 택시를 불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순덕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가자.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져 갔습니다. 영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짐을 풀었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 작은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새집이야. 작지만 괜찮지? 영희는 혼자 웃었어요. 순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야, 여기 좋다. 조용하고 깨끗하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영희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부엌, 작은 화장실, 작은 방. 하지만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감시하는 눈이 없었어요. 영희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였어요. 하지만 영희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내 맘대로 뭐든 넣을 수 있겠다. 순덕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명란젓도 실컷 사 먹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영희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어요. 영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추고 다시 울리고 또 멈추고 다시 울렸어요. 10번도 넘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김치찌개와 밥.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어요.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영희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영희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순덕과 함께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영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시장 근처 원룸이요. 혼자 살아요. 아이고, 혼자 사시면 심심하시겠다. 자주 오세요. 영희는 고마웠어요.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사귀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서 있었어요. 엄마,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준혁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영희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볼 일 있으면 말해라. 바쁘니까. 준혁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원룸을 둘러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런 데서 살아요? 집으로 돌아가요. 영희는 피식 웃었어요. 돌아가서 뭐해? 도둑년 소리 또 들으라고? 준혁이 움찔했습니다. 엄마, 그건 미란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얘기할게요. 됐어. 나 여기가 좋아.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혁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미란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혹시 아버지 남긴 땅 정말 없어요? 영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없다니까 없어. 엄마, 진짜로요? 지금 우리 진짜 급해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미란이한테 전해라. 이제 도둑년 없으니까 명란젓 실컷 먹으라고.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어요. 볼일 끝났으면 가라. 나 바빠. 준혁은 고개를 떨군 채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는 창가에 서서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남편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도 따라 웃었어요. 여보,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영희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어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내 집에서 도둑년이 아닌 최영희로서 2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원룸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경로당에도 꾸준히 나가고 순덕과 자주 만나며 지냈습니다. 눈치 볼 일 없는 생활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미란의 쇼핑몰은 결국 폐업했어요. 환불금, 위약금, 밀린 카드값까지 더해져 빚이 4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채권자들에게서 독촉 전화가 쏟아졌어요. 준혁도 회사에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어 권고사직 압박을 받았어요. 월급은 줄었는데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준혁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준혁 고객님, 대출 이자가 3달째 연체 중입니다. 이번 달 안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담보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담보가 뭐냐고요? 이 아파트였습니다. 2년 전 어머니가 대출금 2억을 갚아줬던 바로 그 아파트요. 미란이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전화야? 은행에서 왔어. 이자 못 내면 아파트 경매 넘긴대.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매?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 나도 몰라. 돈이 없는데 어떡해. 준혁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친정에 얘기해 볼게. 아빠한테 빌려달라고. 미란은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정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미란아, 네가 뿌린 씨앗은 네가 거둬라.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아빠, 제발요. 한 번만요. 안 된다. 끊는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미라는 친정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란아, 우리도 여유 없어. 미안하다. 미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어요. 준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친정도 안 된대?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한테 빌어봐. 엄마한테? 그래도 아들이잖아. 설마 모른 척 하시겠어? 준혁은 망설였어요. 지난번에 찾아갔을 때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준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왜? 영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큰일 났어. 아파트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 제발 도와줘. 영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나도 연금으로 겨우 사는데. 엄마, 아버지, 땅 정말 없어? 제발, 진짜 급해. 없다니까 없어. 나한테 돈 없어.
엄마, 준혁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영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뭐래? 없대. 돈 없대.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며칠 후 미란이 직접 영희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었어요.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미란은 말없이 영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영희는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이름이 뭐라고 저장돼 있었지? 미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영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둑년, 맞지? 미란의 어깨가 떨렸어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희는 차갑게 말했어요. 도둑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도와줘. 가난한 도둑은 줄 게 없어.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딱 한 번만요. 됐어. 가라. 영희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미란은 복도에서 오열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미란의 모습이 처량했어요. 한 달 뒤 결국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영희가 2년 전 갚아줬던 대출금 2억. 그 돈이 고스란히 날아갔어요. 아들 부부는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새로 구한 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5만 원. 햇빛도 잘 안 드는 축축한 방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날이었어요. 준혁과 미란이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주 민지와 민준이도 작은 짐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순덕이 옆에 있었습니다. 야, 괜찮아? 순덕이 물었어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 부부가 짐 옮기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손주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민지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어요. 준혁이 얼른 달려가 손녀를 잡아줬습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주들은 죄가 없는데 저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야. 영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가자, 순덕아. 영희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들이 미운 건 맞았어요. 며느리는 더 미웠고요. 하지만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할머니를 도둑년이라 부른 적도 없는데, 영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매정한 거야?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영희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영희는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 부부는 잘못했어. 하지만 손주들은 영희의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반지하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 집 저 집 음식을 배달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란도 변했어요. 근처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야채 다듬고 바닥 청소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두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준혁이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은 축축하고 어두웠어요. 미란과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구석에 쌓인 짐 박스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사할 때 대충 싸온 짐들이었습니다. 박스를 열다가 뭔가 손에 잡혔어요.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준혁은 사진첩을 펼쳤어요.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던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어린 준혁.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중학교 졸업식 때 어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웃는 사진.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언제나 고단해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얼굴이 까맸어요.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옆에 서면 언제나 환하게 웃었어요. 준혁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김밥이랑 과자를 잔뜩 싸왔어요. 준혁의 도시락에는 주먹밥 3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울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준혁은 괜찮다고, 주먹밥 맛있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나 대학 보내줬는데, 아파트 대출금 2억도 갚아줬는데, 현금 1억도 쥐어줬는데, 그런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했지? 엄마가 왜 남의 반찬을 건드려? 명란젓 3숟갈 먹었다고 며느리 편을 들었어. 준혁은 사진첩을 덮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혁은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배달 일을 잠깐 쉬고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뭐야, 왜 왔어? 영희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대답 대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영희가 놀랐습니다. 야,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뭐?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죄송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젯밤에 어릴 때 사진 봤어요. 시장에서 반찬 파시던 엄마 사진. 나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잖아요. 영희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나는 엄마한테 뭘 했어요. 명란젓 먹었다고 며느리 편들고 도둑년 소리 듣는데도 모른 척하고 준혁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영희가 입을 열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영희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가봐라. 이래야 할 거 아니야. 준혁은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다가 돌아봤어요. 엄마, 사랑해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어요. 이번에는 미란이 찾아왔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었어요.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잠깐 시간 되세요? 영희는 며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어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반찬통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맛은 없어도 받아주세요. 영희는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명란젓 무침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명란젓을 사다가 직접 참기름과 깨를 넣어 무친 것 같았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미란이 말했어요. 그때 명란젓 정말 죄송했어요. 영희는 명란젓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이번엔 네가 만든 거니까 내가 먹어도 되는 거지?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님 거예요. 다 어머님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것도 집에 있는 것도 다 어머님 거예요. 영희는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라. 미라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어요. 영희가 물을 끓여 차를 탔습니다. 미란이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영희는 차를 홀짝였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달라지더라. 나도 그랬어. 미란이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희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어. 30억이 넘어. 미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근데 이 땅은 너희한테 안 줄 거야. 민지랑 민준이한테 줄 거야. 미란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저희 때문에 파시면 안 돼요. 저희는 직접 벌어서 살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너희는 직접 벌어서 살아. 미란이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용서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영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새 직장을 구했어요. 중소기업 영업부 대리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부장님이 준혁의 태도를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미란도 달라졌어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손맛이 늘었어요. 어느 날 미란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반찬 가게 차리려고요.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뭐, 반찬 가게? 네, 어머님. 어머님이 만드신 반찬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영희는 웃음이 났습니다. 평생 반찬 장사하던 솜씨가 이제야 쓸모가 생겼어요. 그래, 가르쳐 줄게. 이리 와라. 미라는 시어머니에게 반찬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나물 무치는 법, 젓갈 양념하는 법. 영희는 평생 쌓은 노하우를 며느리에게 알려줬어요. 몇 달 후, 미라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시장 구석에 있는 허름한 가게였어요. 하지만 정성을 담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반찬 맛있네. 누가 만든 거야?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아들 부부는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반지하를 벗어나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크지 않았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어왔어요. 이사하는 날 영희가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 괜찮네. 밝고 좋다. 미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신다고 열심히 청소했어요. 영희는 화분을 내밀었어요.
이 집에선 행복하게 살아라. 미란이 두 손으로 화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때 미란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영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영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봤어요. 연락처 화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전화번호예요. 이제 이게 어머님 이름이에요. 영희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도둑년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었습니다. 영희가 천천히 말했어요. 글자 세 개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아직도 부끄러워요. 영희는 며느리 어깨를 툭툭 쳤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잘하면 돼. 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재민이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당진 땅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보상금 일부가 먼저 나옵니다. 한 5억 정도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5억이요? 네, 나머지는 개발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나와요. 어머님,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기부하고 싶어요. 어린이 복지 시설에요. 기부요? 정말이세요? 네, 남편이 남겨준 건데 좋은 데 쓰고 싶어요. 박재민이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영희는 기부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이었어요. 기부 소식을 들은 손녀 민지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할머니가 영웅이에요. 영희는 민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거야.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해. 할아버지, 고마워요. 민지가 천장을 보며 외쳤습니다. 영희는 웃음이 났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영희의 원룸에 모였습니다. 작은 방이 꽉 찼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영희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차례 음식을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절을 올렸어요. 영희가 영정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이제 괜찮아졌어. 걱정 마. 차례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미란이 직접 만든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명란젓 무침이 있었어요. 미란이 영희 앞에 명란젓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제가 만든 거예요. 많이 드세요. 영희는 명란젓을 바라봤어요. 2년 전 냉장고에서 몰래 먹던 그 명란젓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3숟갈 먹었다고 도둑년 소리를 들었어요. 영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실컷 먹어야겠다. 영희가 명란젓을 한 숟갈 크게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퍼졌어요. 맛있네. 솜씨가 많이 늘었어. 미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손주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명란젓 맛있어요? 응, 맛있어. 너도 먹어볼래? 네. 영희가 민준이 밥 위에 명란젓을 올려줬어요. 민준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희는 가족들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들 준혁, 며느리 미란, 손녀 민지, 손자 민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친구 순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희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명절 잘 보내고 있어?
응, 애들이 다 왔어. 좋겠다. 야,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도 되겠다. 영희는 웃었어요. 덕분이야. 네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눈치밥 먹고 살았을 거야. 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잘 먹고 잘 살아. 전화를 끊고 영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여전히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영희는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명란젓 3숟갈. 그것 때문에 도둑년이 됐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도둑년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으로, 가난한 도둑이 아니라 30억짜리 땅의 주인으로,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할머니로. 영희는 밥 한 숟갈을 크게 떴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눈치 볼 것 없었어요. 냉장고 열어도 감시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명란젓 먹어도 도둑 소리 안 들었어요.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명란젓 3숟갈로 도둑년이 됐던 그 사람은 결국 가장 큰 보물을 가진 사람이 됐다고, 그 보물은 다시 찾은 가족의 사랑이었다고.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고 둥근 달이었어요. 영희는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도 되겠구나. 영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